the United States nor China will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s state. 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해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하고 또 핵실험 시설을 가동 중이라고 밝히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이죠.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는데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법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철우 박사 그리고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수석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박사님, 일단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25일에 미중 정상,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하고 오바마 대통령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한간에는 사실 뭐 양국 현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북핵 문제까지는 이야기가 나올까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사실 북한에서 도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어떤 얘기들이? 미중 양국 간의 갈등적인 그런 여러 가지 아젠다가 있는데 네. 이 과거에 중국이 미국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는 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아주 고정화된 틀, 아주 그 판에 박힌 용어였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미중이 그 북핵을 불용한다는 메시지를 공동으로 적시하면서 분명히 북한의 이 지역에서의 그런 핵이라든가 핵 도발이라든가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빙자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네. 요거에 대해서 분명한 주체를 분명히 밝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중 양국이 이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국가 이익 측면에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는 게 중국 특히 원치 않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요 북핵에 대한 강력한 도발 억제 메시지를 미중 양국 정상이 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시애틀에서 시작해서 이제 워싱턴 아까 며칠 남았습니다만은 그 와중에 북한도 이런 피드백을 볼 겁니다. 네, 그렇죠. 보고 자기네들이 행보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네. 북한이 이 시점에 맞춰서 그 이른바 도발 예고제를 통해 가지고 관심을 끌어모은 다음에 자기들 주가를 높이고 그래서 일단은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일단은 유엔의 어떤 강력한 제재를 끌어들이고 그거를 빌미로 해서 다시 또 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을 움직여서 육자회담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의장국인 중국한테 페이버를 주면서 이런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짤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의도한 바대로 그렇게 국제사회가 1, 2, 3차 핵도발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네. 이 상호작용이라는 게 북한의 의도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국제사회의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고 인권 문제까지 지금 겹쳐져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 자충수, 충동적 도발 책동이 더욱 외교적 고립과 체제 불안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일단 카드는 꺼내는데 카드를 어느 정도로 행사를 할지. 네. 그런데 그 장거리 로켓 발사는 아마 자기들의 어떤 그 과학 기술의 위력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할 가능성이 많고 핵은 약간 그 이후의 상황을 봐가면서 어쨌든 또 다른 책동을 부리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됩니다. 일단 이러나 저러나 도발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국제사회에서는 위원님 일단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은 자기 스스로가 일단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북한의 핵 그 개발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사실 이제 북이 자신이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한 건 2005년부터 꾸준하게 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막상 실제 그 수준을 본다고 하면은 과연 어느 정도로 실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 폭발이라는 그 탄두를 네. 얼만큼 작게 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투발할 수 있냐가 결국 그렇죠. 북한 핵 능력입니다. 네. 일단은 폭발 능력을 봤을 때는요. 보통 이제 우리가 핵폭탄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때는 네. 수소폭탄 정도급은 이뤄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원자폭탄의 개발 단계는 이제 그 핵폭탄의 개발 단계 처음에 원자폭탄, 네. 그다음에 이제 핵분열이라는 이제 원자폭탄, 그다음에 핵융합이라는 수소폭탄 이 단계로 넘어갑니다. 수소폭탄 정도 돼야지 이게 파괴력이 소위 말해서 수 메가톤급이 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 북한이 한 3차 핵실험을 한 현 상황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능력은 뭐냐? 최소한 원자폭탄 정도는 될 수 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갔을 경우에는 증폭핵 분열탄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 증폭핵 분열탄까지 가능하단 말은 뭔고 하니 소형화를 가기 위한 단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네. 원자폭탄 단계에서는 탄두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소형화가 되는 그런 이제 증폭핵 분열탄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3차 핵실험 때까지 어떤 분석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이후에 시기가 상당히 지났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시험 자체가 사실은 요즘 시뮬레이션으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북한이 정교한 기폭장치를 만들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어놔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작년부터 우리나 혹은 미국 쪽에서 북한이 핵의 소형화 경량에 성공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북한이 어떤 이런 것을 그런 능력을 실제 그 어떤 국제사회 앞에서 눈앞에서 증명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이런 것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결국은 지금 이렇게 하다못해 수전 라이스 그 이제 네.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결국 그러한 전략적인 그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한데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에 올라왔다 이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걸 우리 입장에서는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거나 네.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저 행위가 예. 사실은 블러핑 그러니까 허풍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한 10,000분의 1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 이것을 그냥 섣부르게 지금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얘들이 소형화를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는 것은 되려 북한의 전술에 말려 들어갈 전략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북한이 핵을 소형화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사적인 대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네. 그래서 국제 정치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갖다 그대로 인정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까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이 시점에서 중국의 역할이 새삼 다시 조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1, 2, 3차 핵실험을 거치고 네. 중국이 이제 과거에는 통일 논의도 안 했고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박근혜 대통령의 대중국 외교의 성과이기도 하고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인근에서 대형 그 핵폭발이나 이른바 그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탄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실험을 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위상도 또 통제력도 저하가 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국에도 정치적 부담이 많이 큰 거죠. 그리고 국제사회 압력이 고조되면 북한 체제가 또 불안해지고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핵을 더 이상 실험하게 되면은 북한 4차 핵실험은 중국이 거놓은 시진핑이 거놓은 레드라인이다. 네. 그러니까 절대 이걸 못 넘게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국제사회 공조에서 압박을 가할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대한 그 어떤 뭐랄까 국가적인 중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영향력도 감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또 중요한 포인트는 북한의 쭉 핵개발 역사를 보면은 네. 이 정도까지 못 왔을 거라고 하는데 항상 그거보다 놀랬어요. 국제사회가. 해커 박사를 불러들여가서 고농축 우라늄을 그렇게 만들고 있을 줄 몰랐고 또 고폭 실험도 지금 수차례 계속되고 있고 또 최근에 과학기술자들을 극진하게 예우를 합니다. 세대 교체도 많이 이루어지고 말이죠. 그런 걸로 봤을 때 북한이 허접하지만 이런 그 이른바 정밀화, 격렬화, 무인화, 지능화 하는 거는 무기 개발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시작하다가 16만 원 그만두는 게 아니고 예. 자기 온 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진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이나 무기를 보는 게 아니라 누가 개발하고 있는가, 누가 핵심 기술자인가, 사람을 더 볼 줄 아는 그런 그 파키스탄은 AQ칸 같은 걸 예를 들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 기술을 가지고 총괄 지휘하는 그 인물이 누군가 그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김춘섭이나 홍영칠, 조충룡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는데 과거에 박도춘이나 주기창 같은 올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 개초가 이루어지면서
한 50대 한참 일할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어떤 이른바 자기들 북한식 첨단 무기 체계를 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늘 그래 왔습니다. 그렇게 국제적 압박이 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느냐. 북한 사람들이나 대한민국 사람 DNA 중에 묘한 게 있어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물건을 보면은 네. 이 물건을 고민을 많이 한 사람 물건 보면 어떻게 만드는지 금방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절대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는 아니다. 대표적인 게 그 수중 사출 시험했던 SLBM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예. 잠수함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런 걸 했다는 것은 그 보여주기 싫어 하더라도 그런 것과는 절대 과소평가는 해서는 안 되고 군사적으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가 대비 태세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을 같이 하시는데 일단 북한의 핵 개발 그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죠. 스마트폰 있다고 해서 과거에 접시형 그 핸드폰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기능은 다 되는 거죠. 물론 최첨단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기능이 다르요. 그래서 핵이나 미사일 분야에 있어서의 그 기술은 과거에 소련도 생필품이 없어 치약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데 이미 미국을 깜짝 놀라게 했던 과학기술은 더 훨씬 앞서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필품을 잘 만든다 그래서 군사 과학기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러는 거죠. 제 주장은. 네, 그렇습니다. 양 의원님, 어떠세요? 이제 북핵 문제 사실은 이제 좀 피로감마저 느낀다. 사실 좀 지지부진한 상태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무턱대고 하지 말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상황도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정을 좀 해볼게요. 만에 하나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자, 이게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될 경우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문제는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일단 처음에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통일이 불가능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핵을 보유한 국가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와 통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떤 형식의 통일이 되겠습니까? 핵 가진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가 통일을 할 그럴 이유는 전혀 없고 결국은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우위에선 그런 통일의 모습을 취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통일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국은 뭐냐면 북한이 원하는 통일이 뭡니까? 자기네 체제에 의해서 우리를 흡수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고 또 반대로 우리는 네. 평화 통일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체제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결국 우리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핵은 막아야 되는 것이고, 예. 자, 두 번째로 저렇게 북한과 같은 믿지 못할 국가가 핵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미국과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동북아 쪽에 그 군사적인 긴장이란 것은 정말 거의 냉전 지금도 이미 그렇지만은 훨씬 더 이런 냉전 시절 수준의 그런 긴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 동북아 쪽 한국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 어떤 경제라든가 문화를 봤을 때도 절대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자, 마지막으로 그럼 그렇게 피로감이 쌓이고 그다음에 공포가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때부터는 대한민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주변국도 전부 핵무장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게 이제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굉장히 최악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믿을 수 없는 상대가 그러한 무기를 갖고 있을 때는 그런 연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그 핵의 도미노를 막기 위해서라도 아마 미국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북한을 막아야 된다.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핵 개발할 경우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보여줌으로써 혹은 예를 들어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의사를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가 앞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 여기서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가장 힘 있는 국제사회는 역시 중국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아니면은 그나마 조금 멀리 떨어지게 되면 러시아.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에게 좀 나서게 하는 어떤 그런 압박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핵이란 문제가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하고 굉장히 강하게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상당 부분 능력이 있을 수가 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동의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은 북한이 갖고 있는 건 능력과 기술보다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국가가 아무리 기술력이 높건 높지 않건 간에 어느 정도 그런 힘을 가졌을 때는 이거를 실제 잘 터지는 그 폭탄을 갖고 있는 나라가 무서운 게 아니라
잘 안 터지더라도 단 한 발이라도 터트리려는 의지를 가진 나라가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엄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은 기술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북한의 전략에 우리가 여기서 말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에서 핵 보유국이 되면 이제 이게 한반도 정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그야말로 이제 지형이 바뀌는 건데 저희가 그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노동당 창건 70주년 일단 그 즈음에서 도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일단은 북한에서 10월 10일 준비를 굉장히 좀 거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분위기를 띄우고 건축물도 만들고 뭐 이렇게 좀 행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북한 경제가 최근에 좀 좋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뜩이나 주민들도 이제 먹고 살 게 없는데 이 행사에 그렇게 많이 쏟아붓게 되면은 그 어떻습니까? 그만큼 얻는 게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체제 결색 효과라든가 보여주기식으로 그 김정은의 네. 어떤 위상을 제고하고 우상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그렇죠. 발휘하기 위해서 예. 각 그 사회 각 부문으로부터 그 모든 재원이라든가 역량을 차출하는 거기 때문에 네. 북한 경제가 지금 아주 피폐할 대로 피폐돼 있는 거죠. 겉만 그 결국 유지가 되는 거지 개성공단이라든가 다른 외자를 또 뭐 밀매라든가 이런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그 노동당 창건 그 70주년 이 행사를 통해서 네. 김정은 체제가 공고하다는 것을 대내에 가시하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또 이른바 깜짝쇼 같은 것도 첨가를 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과거에는 정찰용 무인기였는데 거기다가 뭐 공격용 무인기를 뭐 또 추가한다든지 또한 과거 핵배낭 메고 나와가지고 전략군 위상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 네. 다종다양의 무기 쇼를 벌이면서 우리를 건드리면 어쨌든 국제사회가 피곤해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보여주기 행사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그 피해가 또 각 북한 주민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이러한 보여주기식 행보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네.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결국은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원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 이런 것 등에서 어떤 적절한 수준의 통제를 가하고 압박을 가하면은 북한도 과거처럼 지금 얼음장 놓는 것처럼 쉽게 도박할 그 개연성은 상당히 더 적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한 네. 가지 지금 우리가 이 맥락으로 좀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이 70주년 기념일 이거요. 예. 2013년부터 계속 신년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던 얘기입니다. 이날까지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얘기를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 예고를 해왔고 네. 그만큼 김정은 입장에서 중요한 행사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그럼 왜 그렇겠느냐? 지금 올해 김정은이 한번 태도를 보겠습니다. 그 하루 행적을. 올해 5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러시아 그 전승절인데 못 갔지 않습니까? 예. 못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현영철이 목치고 그다음에 뭘 했냐면은 그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하는 그거를 보여주고 심지어는 그 앞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그 시험 발사하는 장소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예. 어느 나라고 VIP가 그 앞에 가서 사진을 찍진 않습니다. 근데 미사일 발사하는데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건 그만큼 김정은 입장에서는 절실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통제가 안 된다. 근데 통제가 안 되는 게 뭐가 통제가 안 되느냐? 주민들은 통제됩니다. 북한 사회 자체가 어쨌거나 주민은 통제하는 사회인데 뭐냐 하면은 김정은이 이렇게 지금 수세에 몰려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북한의 엘리트층입니다. 북한의 엘리트층에 대해서 엘리트층들이 김정은에게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그 순간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고요. 사실은 이번에 확성기 도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북한 주민들이야 당연히 자신들이 이겼다고 알고 있겠지만은 북한의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접고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라면 김정은이 지금 당장 이 10월 10일 행사에 무언가 하나라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될 경우는 자신의 통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럼 이때 할 수 있는 도발의 종류를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로켓 발사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연면 핵시설을 완전 재건하는 모습이나 지금 이런 것들은 계속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핵실험.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실상 제일 가능한 것은 로켓 발사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할 수 있는데 근데 다만 지금 이게 시간이 지금 한 이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지금 발사하는 준비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못 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 자체가 이전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2년 발사와는 다르게 현지에서 조립을 하거나 운반을 하거나 해서 이쪽에 그 발사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당장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 2주 전쯤에라도 발사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발사를 했을 때 과연 북한을 어느 정도로 압박을 해야 될지 이거를 지금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들 이런 나라들이 전부 모여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압박 수위로 갈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사실 이번에 본 겁니다. 북한도 흔들면 흔들린다. 우리가 확성기 뭐 이번에 네. 위기에서 봤지만은 그런 부분을 분명히 본 것이기 때문에 이 결국 이런 그 국제적 사회에서 지금 대응이 어떤 식으로든 필요한 시점이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위원님 말씀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 10월 10일 이전에 도발 가능하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요, 박사님,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그런 도발이 있다면 우리가 또 예정돼 있는 게 10월 20일부터 이산상봉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우리 네.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거를 좀 연계시켜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동일하시나요? 그렇죠. 8월 25일 합의가 상당히 그 우리가 우세 입장에서 합의를 이뤄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어느 규모로 장거리 발사하는데 실패했다. 네. 그걸 상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을 너무 예단하지 말고 국제사회 반응과 이렇게 보면서 인도주의적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우리 정부가 줄기차게 얘기해온 거고 그런 명분과 가치 또 이 지금 그 이산가족 상봉 신청에 노령화 고령화돼서 많이 지금 저 세상으로 떠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 카드를 우리가 먼저 뭐 못하겠다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북한의 대응 태도라든가 추가 도발 여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지 먼저 이것을 우리가 취소시키거나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 그 예. 열병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신무기들이 뭐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은 가장 예.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우리를 괴롭혔던 KN-09 그러니까 그 소위 300mm 그 방사포 예. 이제 그거가 기대가 되고 사실 이제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나올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뭐 얘기도 했지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같은 것들 그런 네. 모형을 그러니까 그거 실제 실물이라기보다 모형들을 들고 나서 전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하나 이제 생각하는 것은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무기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얘기했지만요. 네네.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건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순항 미사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초음속 순항 미사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좀 되게 이제 그 어떤 그 중고 물품 같은 것들이 많이 지금 무기 시장에 많이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뭐 중국 시장이나 이런 데서 암 시장에서 통해서 흘러나온 것들을 끌고 나와서 그 마치 새로운 무기를 만든 것처럼 보여준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이란이 갖고 있는 많은 무기 체계들 신무기 체계들에 그 북한이 도와준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란의 무기 체계들을 한번 분석을 해 가면서 그런 유사한 것들을 끌고 나와서 아마 과시를 할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열병식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만 박사님, 저희가 서두에 그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지켜보고 그 다음 행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간에는 이제 북한의 열병식에 중국에서 누가 가는지도 아마 그 어떤 역학관계에 있어서 가늠자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있는데 아직 정식 초청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정식 초청 못 받았지만은 예. 저는 그 예전부터 육자회담 관계자가 갈 거다. 우다회를 비롯한 뭐 최고 네. 우다회까지만 하면 우다회 밑에 실무국장급이 가는데 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뿐만 아니고 유엔 창설 70주년 해가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기조연설 하지 않습니까? 네. 국제사회가 모두 모여서 세계 평화를 위한 이 유엔의 정신을 기르고 있는데 유일한 세계 한 나라 이란까지도 동참하는데 북한이 저렇게 자충수를 두고 계속 고립하면서 우리를 계속 대우 안 해주면 사고 친다라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게 어리석은 판단이죠. 근데 저 집단은 집단 사고에 묶여가지고 오로지 김정은한테 충성하고 우상화하는 것이 자기 나라에 사는 길이냐 하는데 저것이 결국은 북한 체제가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길로 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미중 정상회담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고 국제사회 압박에 직면하기 전에 도발을 포기하고 네. 새로운 그 개혁 개방을 정신을 바치고 그다음에 8.15 합의에 나온 것처럼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하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무조건 이겼다라고 승리감에 도취될까 이 불씨를 절대 놓치지 않고 군사적으로는 완벽하게 대비를 하고 이런 인도주의적인 문제라든가 교류 문제는 좀 탄력적으로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그야말로 통일 드라이브를 우리 대한민국 주도로 서울발로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앞으로 근데 이제 말씀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김정은을 뭐 이렇게 김정은의 어떤 체제를 구축하게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북한이란 체제를 버티고 있는 엘리트층들이 대한민국의 기조에 동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모양새를 좀 봐가면서 좀 유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숙성연구위원 그리고 김철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